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은 단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요. 이 까도 계속 나오는 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쟁점별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에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로 희생당한 이 김군을 향한 막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그 발언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 일단 변호적 후보자가 사과는 했거든요. 이걸로 뭐 좀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론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좀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 번으로 해소될 것인가. 또 야당이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반발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 후보자가 어떤 모습의 진정성을 보일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의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공무수행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또 하나 개인 문제까지 겹치고 있어요. 자식의 뭐 인턴, 허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상습 체납 문제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자체는 변창흠 후보에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인사청문회의 하루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발언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로 사고를 당한 그 김군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욕도 그럴 거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였는데 과연 그런 것과 지금 이번 내정 자체가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5월 28일 날 이제 그 구의역 그 김군 사고는 아마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었죠. 그 사실. 2인 1조로 꼭 그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 네. 당시 그 근무 상황이 그렇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김군의 그 가방에 일회용 컵라면하고 네. 그 김밥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했던 건데 맞습니다. 또 당시로 돌아가 보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3일 동안 그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태도 때문에 굉장히 또 비판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서울 메트로의 본부장들이 다들 좀 그 해임이 되고 예. 법적인 책임들을 묻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창흠 당시 그 SH공사 사장이 그 SH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는 그래요.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 조직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네네. 조심하자는 건데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김군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김군 개인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 오는 열차를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그게 그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힘든 일, 위험한 일을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면서 위험을 외주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 사건을 보질 못하고 굉장히 그 SH공사 사장이 또 박원순 시장과 아주 가깝다라는 본인의 그 친소 관계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고 또 뭐 조직 보호하는 그런 시각에서만 이 사건을 들여다봤다는 거에서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저 시각이 그대로 있는 걸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적절한 인사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군의 죽음을 모욕했다 이런 이제 그 동료들의 아주 날선 비판들도 네.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공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종대 교수로 계실 때는 괜찮지만 그렇죠. 이런 장관이나 SH공사 사장으로 거기에 뭐 더해서 나중에는 LH공사 사장도 했지만 그렇죠. 공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창흠 내정자가 이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에게 사과 의향을 밝히면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거절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이 단식 농성 중인 천막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 단식 농성 중인 천막을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과 또 그 방송사 조연출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갑질 등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고 이한비 PD의 부친이 계신 그 농성장을 찾았는데 일방적으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계획을 알리거나 그리고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찾아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 자체가 좀 뭐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사진에도 나갔었지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을 구의역 김군의 어머니로 착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 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요일에 김군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가지고 사퇴해라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사과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에요. 회의록에 남겨진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평소에 예전에 나향욱이라고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그것도 사석이었어요, 사실은. 기자들이 만나는 자리이긴 했었지만 그때 개돼지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 굉장한 맞습니다.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발언입니다. 회의록에서 이랬다는 것은 원래 취지는 우리가 안전에 유념을 하자, 안전을 못 지켰다가 서울시나 메트로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였을 텐데 사실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 측은 취지는 그랬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 문제가 왜 그런 주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는지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이 SH 쪽에서 그 주택 하자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노동자분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아줌마들이라고 지칭을 했다거나 예, 무슨 말만 했다고 하면 이상한 쪽으로 화제가 흘러가는데 이게 저는 특히 청년층 입장에서 불쾌한 캐릭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 보통 얘기를 하면 집안 어른도 있고 뭐 상사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얘기를 하면 꼭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서 누군가를 비하고야만은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화가 났던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으로 온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저는 청년층의 여론 이것은 항상 중요한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다못해 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 청년층 정치인이죠. 그쪽에서도 뭐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라고 규탄을 했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 청년층의 전반적인 분위기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변창흠 후보자가 뭐 그 농성장을 찾았던 자리에 보면은 김미숙 이사장과 김용관 씨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언의 피해자는 구의역 김군의 유가족이지 우리가 사과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과받을 이유가 없는데 갔어요. 근데 간 시점이 청문회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위적의식 아니냐. 사실 피해자들이 마음과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러 가야 되는 건데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갔고 그 시점이 마침 청문회 전이에요. 이건 뭐 공교롭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역 김군 사건 문제인데 여기에 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볼 땐 뭐 다양한 뭐 아직까지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진정으로 사과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 네.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좀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더 중요한 문제는 전 이렇게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서로가 이것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야 합치면 280석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이거 예를 들면 국회 입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의역 김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LH, SH 다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제2의 제3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저희 변창흠 그 후보자를 통과시키든 통과시키지 않든 그건 별건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는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예를 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용 유연성,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두고 그냥 진행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내버려 두고 발생할 때마다 소위 여야가 이거 정책 수단으로 쓰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여야가 이 건과 별건으로 소위 중대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칠 것인가 그리고 이윤만 추구하고 많은 이 경제적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네네. 제가 볼 때 여야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서로가 방어하기 위해서만 아니 공격하기 위해서만 쓰는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야가 입장을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사태는 그야말로 그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방어하기 위해서 야당 공격하기 위해서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안 자체는 상당히 중대한 이슈가 된 거다. 이 이슈에 맞게 정치권이 이제 국민에게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 목숨이 달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용보다는 본격적인 어떤 정책의 변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봤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실 사과를 하려고 김군의 동료들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장소가 차려진 농성장에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그랬죠. 그러니까 유가족의 용서를 얻고 국민들이 납득한다면 뭐 지금 장관 내정자로서의 내정자의 뭐 받아들이겠다. 그 주택 정책은 네. 좋으니까 뭐 우리 데스노트에 나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장소에 가서 유가족을 만나는 저런 그 보여주기식의 그 용서 장면을 연출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지금 이 변찬흠 내정자는 꼭 임명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변찬흠 내정자가 그래도 어떤 뭐 통과 의례 것처럼 가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기자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진실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보여주기다. 시점도 딱 청문회 전이고요. 예, 청문회 전날이고 그 전에는 그냥 입장 발표밖에 없었잖아요. 뭐 송구하다, 뭐 예. 심력 지사 죄송하다 정도였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진실성은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반대하고 여론이 나빴던 후보들에 대해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조국 장관도 있었잖아요. 다 임명했잖아요. 그래 저는 이것도 그냥 언론에서 내지는 여론에서 뭐 이런 반대 여론이 많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임명할 거다. 결국은 임명 강행으로 갈 것이다. 예,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사안 말고도 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임대주택과 관련된 발언인데 사실 생기면 안 되는데 최근에 뭐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는 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있었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차별적 인식을 좀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 존재를 할 텐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이게 미쳤다고라고 하는 워딩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취지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취지만 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온 계기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임대주택 안에 단지 안에 공유 식당을 만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 맞아요. 필요할 거냐 아닐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 변창흠 후보자가 그 당시에 이러한 이유에서 그게 필요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꼭 안 끝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이상한 단어가 나오고 사람들 비하 발언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회의록을 기록이 남는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기가 막힐 따름이고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저런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등한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변창흠 후보자가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것은 이제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 발언이고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문제는 저 발언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주차장 얘기하면서 뭐 주민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좀 그럴 골치 거 아프다 아니냐.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이거 녹지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서초구청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환경단체에 슬쩍 흘려서 움직이게 하고 맞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수님 뭐 인식이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근데 문제의 핵심 뭐냐면 저는 본인이 SHLH에서 사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공공임대주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라고 만든 분이 거기에 입주한 분인데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 왜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랑 규정을 하는 예,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과도 틀려요. 공공임대주택은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자산이 없거나 자기가 예를 들면 그 임금이 높지 않게 되면은 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이 전월세 구조 속에서 전세랑 월세가 너무 높은 구조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거 비용을 내게 되면 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산을 추적해서 그 자산을 추적한 내용 가지고 좀 더 좋은 주거 공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매개 단위로 만든 공공임대 주택인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을 갖다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못 사는 브랜드의 옷이라고 그걸 짓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소위 앞으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가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더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무장관이 이런 신뢰성들을 잃게 됐을 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충분히 이 부분에 설명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저는 뭐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소위 그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야 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발언을 봤을 때에는 소위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좀 이런 임대주택에 많은 힘을 쏟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김현미 현 국토부 네.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세 분이 그 행복주택에 가서 갔었죠. 불러봤죠. 그것도 뭐 4천만 원 4억 들었다 뭐 해서 비판을 네, 많이 전시용이다. 받았지만 네. 그때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중산층에게 주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어떤 그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짓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창흠 그 후보자의 경우엔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른 여타 그 후보자의 발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식 자체가 상당히 특권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울 도시연구소 소장도 했는데 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예.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도시 빈민 사업을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달동네니 소위 옛날에 말하던 예, 예. 그런 데서 개발이 되면 밀려나는 그렇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할 네. 것이냐 뭐 이런 걸 연구하던 분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변창흠 후보자가 그분들이 그럼 그냥 단순히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해의 대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짰다? 그럼 뭔가 저는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저한테 임대주택 이런 그 민원이 오고 하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그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어떤 작은 기회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증 장애인이 있는 네. 가족이라든가 그럼 그런 분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우리는 시혜를 해줘야 되는 뭐 옛다 이거 하나 먹어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런 분이 짜는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이게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정책은 또 따뜻하게 할 거다 정책은 올바르게 할 거다라고 믿어도 되는 건지 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변창흠 후보자의 그 그간의 정책 구상이 상당히 겁만 있는 것이 아니었나. 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질에 떠나서 네. 저분이 하는 도시 정책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과 같이 SH공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거의 입안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너무나 집값이 그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을 네. 했죠. 그런 면에서 정책 그 검증도 같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식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할 텐데 논란이 또 있습니다. 뭐 학교 동문들을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한 거냐, 내정자를 고를 때 제대로 고른 거냐라는 것을 두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얘기하신 개방형 고위직 대거 채용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명인가는 단독으로 응시를 해가지고 네. 합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절차들을 밟기는 다 했습니다. 뭐 규정을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의혹 한두 가지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너무 겹쳐져 있으니까 맞아요. 청와대도 굉장히 부담을 안아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그 청와대에서 그런 변창흠 후보자를 왜 고집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전문가의 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워낙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데다가 저는 이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보 보수 양쪽에 다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방안들이 협소하고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다 풀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진보에서는 공급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돼서 지금까지 해봤던 방책들이 다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방식은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진영만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김수현 코드라고 하는 것이 예. 또 작동하기 마련이고 사실 변창흠 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취재를 해보니까 진보 진영이나 시민운동 쪽에서 굉장히 인맥이 넓고 그리고 신망도 높은 인물이에요. 네네. 심지어 민주당의 굉장히 비판적인 좌파적인 시민운동가들조차도 변창흠 후보자는 이번에 나온 것도 인식의 문제는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한정된 풀에서 얼마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더더욱이나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능력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청와대나 정부에서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적인 신뢰가 좀 기반이 돼야 장관직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합니다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뭐 모든 공직자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금 뭐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예.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걸 다 비판할 수만 있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위직 232명을 갖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그 대학을 출신 대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 출신이 이명박 정부 64.8%, 박근혜 정부는 50.5%, 문재인 정부는 61%예요. 과반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모든 고위공직자가 스카이대학 출신들의 특혜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하고라도 말씀하신 절차상에 실제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잘못된 어떤 인사 절차들을 바꿨거나 아니면 어떤 압력을 가했거나 이런 부분이 등장한다면 좀 그것은 예를 들어 철저히 검증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 들면 되는데 9명 중에 5명이 어느 대학 출신이고 개인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추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예를 들면 학벌 구조를 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별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장관직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적인 신뢰와 봉사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수현 옛날 정책수석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르다. 이분 정책은 좀 더 예를 들면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별도로 얘기한 분이 분명히 계세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만큼 충분히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하게 납득할 것인가. 네. 그게 돼야 제가 볼 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위에 꽃이 피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전문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인사청문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뭐 국민들이 많이 또 지긋지긋해하는 이슈가 특혜 채용 그리고 또 자녀 특혜 논란들, 아빠 찬스 이런 것들입니다. 변 후보자도 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기본이 불공정 코드, 불공정한 그 행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SH 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본인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가 됐다. 이거는 부정 채용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딸이 이제 맏딸이 고2 때 외고를 다녔는데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예일대학의 재학 발언을 중일 했죠. 때 예,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봤을 땐 그 인턴 모집이 공개 모집이었는데 학사 졸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야지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뽑은 적은 없는데 고2 때 했네요. 예, 그걸 인턴 활동을 해서 저걸 기반으로 해서 또 예일 대학에 진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외고를 들어가자 보니까 저런 봉사 활동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환경정의시민연대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은 앞에 것은 아빠가 관여했던 단체고 뒤에 청소년 폭력 관련한 거는 어머니가 지금 교수인데요. 네. 엄마가 관여되어 있던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했던 내역을 기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모두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본인이 노력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라고 저 후보자 측에서는 답변을 내놨지만 네. 그걸 믿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불공정, 지금 조국 사태 때도 나왔던 그 얘기는 불공정이었거든요.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변찬흠 후보자도 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이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후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정권에. 그런 면에서도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거든요. 네, 상대적 박탈감 수준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이겠죠, 사실. 방금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불공정 얘기를 하셨는데 불공정은 이제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이런 정도를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대학 졸업자만 해당한다는 인턴에 대해서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허위인 거거든요. 그렇죠. 불공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칙 내지는 위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침 안 그래도 작년에 또 우리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쳤고 뭐 그때도 이제 입시의 어떤 단순히 스펙 품앗이 수준이 아니라 입시 비리 수준의 혐의들이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이게 또 되풀이된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국민들 처음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처음 긴가민가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좀 미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 지지 이런 것도 유지를 하고 했었는데 똑같이 되풀이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용납이 될 것인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추세긴 한데 반대층이 굉장히 견고해요. 절반가량이 매우 부정평가입니다. 그냥 부정평가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떤 반대 여론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 많아서 변창 후보자 청문회에 과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능력 검증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새로운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변 후보자가 최근에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이전 정권의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급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추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정 정부도 분명히 예를 들면 일정하게 지금의 집값 변동에 영향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지표 자체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여야가 다 다릅니다만 뭐 야당은 24번, 5번 얘기합니다만 네. 여당은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정책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현 정부가 3년 반이 지났거든요. 네네. 근데 또 하나는 가격 변동 폭인데요. 뭐 KB 주택 가격 동향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네. 거기에 의하면 올 9월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2년 전보다 2억 한 1천만 원도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 지표는 하나입니다만 대부분 많은 지표들 같은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들.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축기한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투자할 만한 공간이나 산업 정책이 없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부동산에 유입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소위 부동산 폭등이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지나갔을 때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오를 것인가, 오르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뭐 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시점을 놓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연끌 같은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창흠 지금 후보자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냐면 공공 성격이 결합된 공급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투자하되 민간도 참여하는 방식을 통한 공급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소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적 여력을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네네. 국가가 다 공급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공공성을 넣는다는 측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공공 자가주택 그러니까 공공적 성격이 있는 자기가 자가할 수 있는 주택인 거죠. 뭐 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 있었고 또 본인이 서울시 할 때도 도심 낙후 지역 같은 거 개발하는 좀 아주 좀 특수화된 좋은 어떤 개발 모델 같은 경우도 만들려고 노력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본인이 지금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토부 장관이 되시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는 이런 정책들은 정부든 민주당이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저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제기한 정책은 전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즉 본인이 다른 일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많기 때문에 통과하고 못 통과하고는 제가 뭐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 정책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좀 남아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런 걸 겁니다. 뭐 남 탓을 하니까 전 정권 탓을 하니까 과연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안 바꾸기 위해서 변찬흠 후보자의 임명을 저는 강행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 현실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대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변찬흠 후보자가 뭐 여론에 밀려서 네. 그러면 다른 후보자를 했을 때 대체할 만한 후보자가 낙마했을 있을까? 때 예. 다른 후보자가 될 수 있을 예, 것인가. 그래서 뭐 궁여지책으로 또 밀어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 인성 자진 논란과 더불어서 꼭 그 변찬흠 후보자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그 마인드가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꼭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진선중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 그 법 개정안을 냈죠. 그러면서 2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한 규제책을 내놓을 예고를 거다. 했는데 네. 이게 1가구 1주택 명문화가 왜 하필 그러면 변찬흠 후보자 이 내정과 같은 이 시기에 나왔을까? 이게 이제 사유재산제를 이걸 뭐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침해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라고 해서 재산권 많은 침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변찬흠 후보자가 그 내정이 됐을 때 한편에서 나왔던 그 염려가 혹시 토지 공개념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는 좀 이것이 글쎄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외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더 강한 이런 그 기존 기조에서 더 강한 그 기조로 반시장적으로 그렇게 그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게 오비일합격인지 뭔지 예.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러고 후보자도 이러고 하니까 그런 기조로 더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민간 부분의 공급은 줄어들겠구나라고 그렇게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이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뭐
후보 철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또 방어도 나서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거나 네. 잘라내거나 하는 이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었을까? 물론 좀 현대로 더 올수록 대통령 중심이 더 강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좀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굳은 일이 있을 때 민주당이 앞장을 섭니다. 청와대 대통령은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민주당이 앞서서 결정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닌 것 아니라는 같거든요. 거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물러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일단은 행동 돌격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면 민주당에 혹시 독이 된다라는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썩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임기가 중반 넘어서 후반기로 가면 아무래도 민심이 어느 정도 위반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당의 역할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살짝 어떤 청와대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좀 던지면서 대통령과 일정 부분은 차별화도 해주고 또 차기 주자도 육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가는 과정도 그랬고 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가는 과정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도 대통령 위중에 가장 중요한 강령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리고 예전에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현재 또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네. 소신 발언할 수 있는 의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그런 나갔죠,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를 다 같이 껴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사실 이제 내년 이 코앞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보궐선거, 재보궐이 있고 또 대선 모드로 진입하는 시국인데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떠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창흠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을 때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명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들이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낙마를 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리스크가 될 있다라고 것이다. 판단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추미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네.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 주무장관인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번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여기에 겹쳐서 지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됐을 때 저희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임용을 강행하는 것이 저는 임기 후반 문재인 정부에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예. 저는 적어도 이제는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의 어떤 임명 절차를 강행하지 않는 방식들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소위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변창흠 후보자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 좀 부연하다면 계속 지금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보와 보수와 다른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좀 유럽 같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들어갑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유재산권을 갖다 침해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유재산 문제, 그다음에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 근본적인 토론들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진 사람들은 제도 속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공간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좀 근본적인 토지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가 필요한 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박하게 좀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이 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뭐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급하는 것이 자신이-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다. 뭐 행안부 장관이니까 뭐 산하의 경찰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고발 사건이라 본인이 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법조인 입장에서 법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특가법에서 이제 그 정차 중에 그 폭행도 네네. 처벌하는 거로 법 개정이 된 이후의 사건이고 그래서 좀 저는 봐주기 수사 쪽으로 기우는데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찰을 다시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또 개입하는 것도 상황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고발이 됐다고는 하는데 네. 시민단체에서 경찰이 또 판례를 다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글쎄요, 이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뭐 언급하기는 어려울지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임명을 하려고 할까 청와대가. 아,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용구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하기 갈 수도 위해서 있다. 예, 뭐 그 윤석열 소신을 밟는 거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은 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그 의도는 성취되기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 앞서서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택시 기사분들을 이렇게 폭행할 경우에 기존의 판례들은 뭐 징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집행유예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 사안이 그렇게 가볍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판례도 있지만 전해철 후보자가 의원 할 때, 지금도 의원이긴 합니다. 2015년에 개정을 했어요. 승차 하차 시에 벌어지는 것도 특가법상 처벌 대상인 것이다. 운행 중으로 본다라고 네네.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왜 도대체 저렇게 법 적용을 했는지는 전혀 납득이 가지 그래서 않습니다.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오보를 했는데 검찰 수사 지침에도 보면 저렇게 택시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뺀다라고 돼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수사 지침은 개정 전에 법률을 따라서 예전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2016년 초에. 예, 그래서 그러면 택시에서 하차라는 시점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해철 후보자가 어제 직답을 피해 갔는데 사실 좀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권력형이 이것도 표현이 좀 독특한데 권력형이 가미된 성범죄. 라고 가미된 했거든요. 성범죄다. 네,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어떤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게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 답변을 하지 가이드라인이 않고. 될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조금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즉답하기가 좀 힘들다면 어떤 가정법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떠나서 이러한 경우라면 그것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방증이라고 보여지는 게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문제보다 네. 이용구 차관을 방어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뭐 입장 밝히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 내 입장은 그게 뭐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묻고 가기는 좀 너무 무거운 사안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뭐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었죠. 어려운 본인이 이제 법을 얘기죠, 만들었던 사실.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해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이것을 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저는 뭐 여하간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니 예. 뭐 너무나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 중간에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본인이 내려서 문을 열고 뭐 예를 들면 깨웠다는 얘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법은 그 법에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논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가법이든 아니 단순 폭행이든 폭행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법무부 차관이 폭행에 연루가 된 거잖아요. 네. 전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핵심적으로. 그랬을 때 법무부 차관을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을 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특가법이 뭐가 중요하고 단순법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공직자가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내사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사건 자체가 이상한 데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뭐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이 4명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원 통과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채택되는 거는 다른 세부는 모르겠지만 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지만 임명은 강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며칠 후면은 네. 그 내년인데 그렇죠.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그때 분명히 그 서울시의 아파트나 뭐 기타 주택에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뭐 후폭풍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변창흠 후보자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후보자라든지 이쪽은 관료 출신이에요. 여기도 뭐 김수현 코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어쨌든 관료 출신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직사회에서도 평가가 좋았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과거의 발언 때문에 어느 정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전형적인 여성학의 전문가 또 선도자였었고 또 현임 장관께서 또 말실수라든지 이런 걸로 구설을 너무 빚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남는 것은 전해철 후보자하고 변창흠 후보자인데 네.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기되는 의혹들이 한 15년 전 의혹들이에요. 주택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일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게 그렇게 민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솔직히 의원 장관 후보자 나왔을 때 결국에는 다들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3명은 그냥 간다고 보고 변창흠 후보자를 집중 공격한다. 설령 낙마 못 시켜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전쟁 같은 판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청와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변창흠 후보자를 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조국 전 장관 또 그렇게 청와대에서 애지중지하는 인사였지만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자진 사퇴가 아니었을 겁니다. 정부 전반적으로의 여론의 어떤 흐름과 그 분위기가 고려를 해서 바뀌었죠. 결정을 한 것이었을 테고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표가 너무 나빠지면 예. 청와대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변창흠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역시 변 후보자가 가장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변 저도 후보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과거와는 다르게 제 바람입니다만 예. 저는 뭐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무위원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네. 봉사하는 자세와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정책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흠집이 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 이번만큼은 다른 방식의 접근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김종욱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